지금 경제가 위험하다, 이렇게 저희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위기 안 온다, 경제는 안전하다, 특히 정부 입장이 대부분 그렇죠. 상저하고 이야기도 계속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간과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지금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역대 최대라고 하죠. 주택금융 확대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마구 늘었다.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7%에서 쭉 떨어져서 101.5%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101.7%로 증가를 했다. 문제는요, 성장률 지금 IMF든 어디든 다 낮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0%대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느는데 요거밖에 안 늘어난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3분기는 더 많이 늘었을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거보다 더 심하게 증가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기업 대출도 1년 만에 60조가 늘어서 가계 대출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해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갚을 수 있다, 우리나라 뭐 그렇게 고금리도 아니고 다 부담 가능하다, 이자 내는 거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이 안 나왔겠죠. 어떤 정책들이 나왔어요? 돌려막기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뭐 50년 주담대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대환대출 이런 거 해주죠. 요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특례 받아서 기존에 금매로 내놓을 만한 그런 대출을 DSR도 우회를 해주고 금리도 저렴한 걸로 대출 받아서 대환해라, 즉 돌려막기 하는 거죠. 카드 돌려막기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역전세 특례 대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금 반환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도 엄밀하게 말하면 특례죠. 특례, 역전세 특례 대출로 DSR 우회해서 영끌을 한 사람이든 갭투기를 한 사람이든 못 갚게 생겼으니까 더 큰 대출을 내주고, 그것도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금리 낮춰가지고 정책 대출로 돌려막기 해준 상황이다. 즉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정부에서 돌려막기를 용인을 한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면은 이거는 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결국엔 파멸입니다. 왜냐면 계속 불리고. 근데 지금 더 이상 대출을 안 내주겠다, 이런 상황이 오니까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계만 그러냐, 건설사 어때요? 건설사도 PF 돌려막기 하고 있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PF 보증 늘리고, 허그랑 주금공에서 보증을 해줄 테니까 너네 PF 더 받아가지고 좀 더 버텨봐, 분양시장 풀릴 때까지. 분양시장 지금 뭐 청약 경쟁률 엄청나게 올라간다 부추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구라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모든 언론들이 그래요. 예전부터 언론들이 굉장히 야비하다고 그랬죠. 왜 야비해요? 8월 9월 청약 경쟁률 떨어졌죠. 그래서 청약시장 안 좋아지니까 언론에서 무슨 짓을 해요? 올해 초 대비로 청약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그랬었고,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간을 길게 잡아서 그 전보다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듯이.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자만 갖고 브릿지론 계속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분양을 했는데 대출이 잘 안 나왔을 때 PF로 어떻게 버티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대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다, 건설사도. 그런 식으로 지금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들 무너뜨려야 되는데, 특히 건설사가 어느 정도 무너져 줘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겠지만 사실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땅 필지 싸게 경매를 좀 또 만들어서 분양가 좀 떨어뜨려야지,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보면 은행에서는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도 차후에 한꺼번에 내라고 연기를 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원리금 상환에서 나중에 이자 일시상환, 이런 형식으로 이자를 뒤로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돌려막기 하는 거죠. 당장 내는 게 아니지만 리스크가 계속 커져가고 있고 내야 될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런 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기업이든 가게든. 굳이 주담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카드 돌려막기도 지금 엄청 심각하죠. 카드론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카드론 자체가 뭐예요? 카드로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드론 연체자를 대상으로 다시 돈을 빌려주는 카드 대환론, 이게 1조 5347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했다. 즉 돌려막기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갚는 거. 조금씩 갚는 걸 어떻게 갚아요? 리볼빙을 하죠. 리볼빙도 지금 잔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리볼빙 자체가 뭐예요? 내가 리볼빙 10%로 설정을 해놓는다. 근데 리볼빙 한도가 500만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200만원을 썼어. 그러면 10%로 설정해 놓으면 20만원만 갚아요. 180만원 남았죠. 한도 500이니까 다음 달에 또 한 200 썼어요. 그러면 380이죠. 그럼 38만원만 갚아. 그러면은 342만원이죠. 그 다음 달에도 158만원 써요. 500 꽉 찼죠. 그럼 50만원 갚고.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리볼빙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리볼빙 이자가 거의 한 연 17% 이상 넘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2금융권 이상이죠. 거의 대부업 가기 직전. 대부업이랑 거의 맞먹는. 왜냐면 법정이자 최고가 20%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다 끌어다 써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다. 카드 돌려막기 하고 돌려막은 뒤에도 조금씩만 갚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든 기업이든 다 지금 돌려막기에 돌아선 거예요. 가게든 건설사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뜰 수가 있냐.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터트려서 디레버리징 시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그만큼 메꿔주는 거. 정부에서 보증기관 등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메꿔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정부도 돌려막기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차입금 113조 원, 그때 100조 넘어섰다고 했는데 113조 됐다고 했죠. 한국은행에서 빌렸다가 이자 쳐서 갚고, 빌렸다가 이자 쳐서 갚고, 빌렸다가 이자 쳐서 갚고, 이런 형식으로 급전을 빼다 쓴다. 즉 급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한은에서 빼다 쓰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들어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서 단기 차입한 것도 40조에 달해서 돌려막기만 한 153조 정도 쓰고 있고, 여기에 이자만 4천억 가까이 지출을 하고 있다. 즉 국가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개인 돌려막기를 어떻게 막아주냐. 장려를 해주다가 국가도 돈이 없으니까 국가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근데 돌려막기 말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은행권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도 은행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죠. 유동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채 만기보다 발행이 적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요거 다 은행한테 떠넘겨가지고 2023년에 은행채 발행을 폭증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기만 55조 남았어요, 올해. 그러면 최소 55조 이상. 근데 지금 원래는 125%로 은행채 발행 한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만 69조가량 발행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예금 만기가 1000조가 남았어요.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이.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지방은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30조 정도 가량씩 있고, 그 다음에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130조에서 170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요것도 그 단기 자금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단기 자금 끌어왔어요. 요거 계속 돌려막기 해야 되죠. 어떻게?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해가지고 은행채로. 그래서 은행채로 돌려막기 하고, 그 다음에 수신금리 인상해서 돌려막죠. 근데 수신금리 인상으로는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요거를 못하게 지금 수신금리 억제를 정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은행채 발행한도까지 해제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은행도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정부도 돌려막기, 은행도 돌려막기, 건설사도 PF 돌려막기, 가게에서도 주담대 돌려막기, 특례보금자리론 50년 주담대, 대환대출,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대출, 이런 걸로 돌려막기, 다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삐끗해봐라. 어디 하나 삐끗하면 연쇄 디폴트예요. 왜?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기업이 살아나는 거고, 가게 기업이 또 잘 돼야지 은행이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야 정부한테 세금이 들어오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 다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어디 하나에서 붕괴가 돼봐요. 지금 가게도 돌려막기 하고 있고, 기업도 돌려막기 하고 있고, 은행도 돌려막기 하고 있고, 정부도 돌려막기 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만 터져봐라. 보통 터지는 것은 정부나 은행보다는 가게나 기업, 특히 건설사죠. 이쪽에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연쇄 디폴트예요. 이렇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체 중에서 하나라도 탄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탄탄하게 진행되는 건 없죠. 다른 기업들도 지금 보면은 또 수출 줄고 있고 또 수입 줄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 허리띠 졸라매면 된다, 이게 아니라 허리띠 졸라매도 안 되니까 지금 빚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정부에서 돌려막기 정책을 낸 거고,
그러면서 막상 정부 자체도 지금 한은이나 단기자금 끌어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총선 때까지 못 버텨요. 조만간 터져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안 되겠다 싶으니까 50년 주담대도 규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도 일반형 폐지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겠느냐. 딱 옆 나라 어디만 봐도 나와요. 중국 연쇄 디폴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 중국도 채권 발행해가지고 돌려막기 들어가고 있는 거다. 왜 돌려막기냐? 채권 발행이 어떻게 돌려막기냐? 자금이 필요하면 채권 발행할 수도 있지. 그런데 보시면 신규 채권 발행은 지난해 동기보다 감소한 반면에 재융자 채권 발행은 급증한 금액이 나왔다. 즉 새로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많이 못 내는 이유가 지금 빚낸 거 돌려막기 해가지고 다시 더 많은 빚, 이자까지 더 많이 내가지고 그걸 갚는 데 쓰는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게 돌려막기지 뭐예요. 중국이 저러다 무너졌는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은 그래도 무너지도록 뒀죠. 뒀다라기보다는 무너지는데 너무 억지로 개입하지 않았죠. 공산주의인데 우리나라보다 덜 개입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인 국가가 금리에도 개입하고 DSR 이미 바젤3 통과해가지고 10년 전에 도입했어야 될 DSR 그것도 막 우회하도록 개입하고, 대출 한도 그것도 은행권 직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막 자금 빌려주라고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돌려막기 계속 하다 안 되니까 부실채권이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부실채권 2.2조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조가 나오고 있고, 2분기에만 전분기보다 더 많은 부실채권 털어냈고 5.3조 정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잠재부실은 또 7조. 1금융만 그러냐? 2금융은 더 심각하죠. 새마을금고 어때요? 부실채권 3조 매각. 이거 다 손실이에요. 캠코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을 2조 떠안을 판이다. 또 저축은행 부실채권도 떠안고 있다. 캠코에서 떠안고 있다는 게 뭐예요? 공매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공매. 이제 공매가 엄청 쏟아질 거다. 상호금융 역시도 연체율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동산 대출 위주로. 부동산 대출은 그냥 주택담보대출도 있겠지만 부동산 PF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부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실들 정부에서 보증만 늘려줘서 뭐예요? 허구에서 다 보증하도록 만들어줬죠. 보증 배수 늘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보증 배수가 60배인데 지금 보시면 보증을 너무 많이 사서, 저 역전세 깡통전세 위기가 너무 크니까 보증 너무 많이 사가지고 올해 말에 60배를 돌파할 걸로 보이니까 보증 한도를 70배로 늘린대요. 보증 한도를 70배로 늘린다는 건 내가 1억 가지고 있는데 60억을 보증하는 거에서 70억을 보증하는 걸로 더 위험하도록 만든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PF 대출 보증도 늘렸죠. 허구도 그렇고 주금공도 그렇고. 여기에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도 100% 허구에서 책임지도록. 즉 중도금 대출에 문제 생겼을 때 은행이 10%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빌려주는데, 10%의 책임을 없애버리면 함부로 빌려주더라도 터지면 허구에서 다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감당해가지고 되겠어요? 보증만 늘리면 뭐예요? 이거 감당 가능하겠어요? 보증사고 3.8조인데 향후 3년간 10조 육박할 거고. 그래서 허구에서도 지금 마땅히 보험료 내고서 지급 받아야 될 사람들까지도 손실난답시고 트집 잡아가지고 지급 안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딱 이런 상황이에요. 정부도 돌려막기, 기업도 돌려막기, 가게도 돌려막기, 은행도 돌려막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허구에서 보증만 잔뜩 쓰도록 만들어서 위험 크게 만들어 놓고, 중국은 그래도 그 전에 이런 직거래 하기 전에 터졌으니까 다행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터뜨리려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카드 빚 엄청 많아가지고 회생 파산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카드빚 엄청 많은데 그거를 돌려막아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파산한 사람이랑 어느 쪽이 더 커요? 파산이야 국가가 감당해주는데 국가가 돌려막기 하고 있어가지고 감당은 누가 해주겠냐. 그럼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나왔다.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한도를 맞이해서 정부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게나 기업 쪽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기업 건설사 안 터지도록 PF 풀어줬으니까 가게 쪽에서 터지기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고, 이 부실채권 많이 들어가면은 은행권에서도 더 쪼일 테고, 이런 것들 다 나왔다. 그런데 이런 부분 잘 모르고 그냥 뭐 긍정적인 지표만, 혹은 긍정적인 지표도 아니고 부정적인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